안녕하십니까. 강성 교수입니다. 제가 이제 호흡잘에 대해서 강의를 계속 해 나갈 건데, 호흡잘의 주 대상이 되는 질환이 신경근육계 질환입니다. 그 중에서도 희귀신경근육계 질환인데, 질환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있어야지 또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신경근육계 질환 중에서 흔한 질환에 대해서 몇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경근육 질환은 그림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신경원이라는 이 부분에서 생기는 그 질환이 대표적인 질환이 근위축성 척삭경화증, 즉 루게릭병입니다. 그리고 요 중간 그 신경부에서 생기는 질환들을 길리안바레 염증에 의해서 감염에 의해서 생기는 길리안바레 증후군이 있고, 그 다음에 다발성 신경변증, 그리고 그 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이런 압박성 신경병증,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근육 자체에 생기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병이 있죠. 그걸 근육병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신경근육 접합부에서 생기는 질환이 있습니다. 그게 중증근 무력증, 이런 것들이 신경근육 질환 전체에 포함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신경근육 질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우리가 임상에서 많이 보는,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질환 세 가지 정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육 질환 중에서는 이제 듀셴형이라는 근육병이 가장 많습니다. 요거는 이제 X연쇄체와 연관돼서 생기는 질환이죠. 그러니까 그 환자는 남자 환자하고 여자는 보인자가 되고, 여자한테서는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아주 특이한 경우 말고는 없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남자에게 발생하는 질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화기에서 가장 흔한 근육 질환이고, 그 다음에 그 남자애가 3,500명이 태어나면 그 중에 1명 정도 비율로 발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병률은 100만 명당 63명 정도,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들한테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양상을 우리가 가오 사인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한 두세 살, 서너 살까지는 크게 이제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조금씩 이제 근력이 약해지기 시작하는데, 환자를 진료를 할 때 앉았다가 일어나라고 하면은 이 근력이 약하기 때문에 바로 일어나지 못해요. 이렇게 손을 뻗고 무릎을 짚고 일어나는 이런 양상을 보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오 사인이라고 하고, 외래 진료 볼 때 테스트를 꼭 하게 됩니다. 다음에 또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질환이 근위축성 척삭경화증, 루게릭병이라고도 하죠. 이름이 어렵죠. 그래서 보통 루게릭병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루게릭이라는 건 사람 이름이에요. 뭐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만은, 루게릭이라는 이 야구 선수는 뉴욕 양키스에서 오랫동안 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은 그 부상을 안 당하고 출장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근데 이분은 2,130경기를 결장 없이 계속 출전을 했기 때문에 철마라는 이름을 그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 굉장히 건강한 분이셨죠. 그런데 이제 루게릭병이 걸려서 1939년 7월 4일에 은퇴를 하고 몇 년 있다가 사망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 때문에 이 병이 많이 알려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루게릭 병이라고 이렇게 흔히들 부르죠. 그리고 이제 루게릭 병은 매년 그 아이스 버켓 챌린지라는 걸 해요. 저희 나라에서는 뭐 여러 단체에서 하긴 하지만은 대표적인 게 성일 희망재단, 성일은 박승일 씨라고 우리나라에서 루게릭병으로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지신 분이죠. 그분이 만든 희망재단에서 뭐 연예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아이스 버켓 챌린지를 시행을 하고 거기서 모금된 돈을 가지고 환자들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행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이제 외래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질환이 척수정 근위축증입니다. 이거는 상염색체 열성 유전으로 유전이 되고 다섯 번째 염색체 이상이 있어서 이 질환이 발생을 합니다. 이 질환은 그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는데 뭐 의학 그 서적을 보면 여러 가지 좀 복잡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생각하시면은 1형, 2형, 3형을 분류가 대표적인 거고 1형이 제일 심해요. 이 1형은 환자가 태어나고 나서 이렇게 앉혀 놓으면은 그 안전 자세도 유지를 못할 정도로 이제 힘이 약한 경우를 1형이라고 부르고 2형은 앉아는 있지만은 이제 세워 놓으면 서 있을 수가 없었을 경우를 2형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혼자 설 수 있는 경우를 3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뭐 예후는 당연히 그 힘이 약한 그 경우가 제일 예후가 좋지는 않죠. 그래서 1형 같은 경우는 대부분 호흡 장애도 태어날 때부터 발생을 하기 때문에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는 관리를 안 했을 경우에는 2세 미만에 대부분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2형은 뭐 2세 이후까지 생존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3형은 성인까지 생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수명이라든지 삶의 질 같은 거는 많이 변화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거의 의미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어떻든 척수정 근위축증은 한 65명 정도에 1명 정도의 비율로 5번 염색체 이상이 생겨요. 그러면은 그 이상이 생긴 그 남자와 그 이상이 생긴 여자분이 만나서 결혼을 했을 때 이 병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율은 낮은 비율로 발생을 하긴 해요. 그래서 이 염색체를 만약에 이제 우리가 그 산전에 검사를 하게 되면은 이 질환 발생을 예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 그 이런 신경근육 질환의 환자에서는 어떤 문제가 주로 많이 발생을 하고 또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경근육 질환의 대표적인 증상은 힘이 약하다는 거죠. 힘이 약한데 이제 그 발병 딱 시작과 함께 그 힘이 약해지는 양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여기 보시는 대로 이제 근육 구조 조직의 한 3, 40%의 손상이 생겼을 때 그때 이제 힘이 약하다 이런 거를 이제 환자분이 느끼게 되고 또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힘이 약하면 보통 그 어떻게 하죠? 운동을 하죠. 우리가 운동을 해서 근력을 키우려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신경근육 질환들은 대부분 이제 진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운동을 어떻게 무조건 이제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운동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운동을 해도 이게 효과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구분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 운동 결과에 대해서는
그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든 운동을 강하게 하면은 좋으냐? 뭐 일반 특별한 병이 없는 일반인들은 운동을 좀 강하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신경근육 질환이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는 운동을 과하게 했을 때는 그 근육이 더 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운동을 과하게 하는 거를 좀 과하게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증상은 되게 어느 정도 이제 운동을 했는데 어, 더 이제 약해진다라든지 뭐 이런 그 무력감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운동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본인이 했던 운동보다 조금 더 약하게 운동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육통이 심하게 나타날 경우도 마찬가지고, 경련이라든지 이런 게 생겼을 때, 그리고 어떤 호흡곤란 같은 부분도 동반이 될 때, 그때는 운동량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좀 줄이는 좀 줄여야죠, 운동량을. 그리고 이제 근력이 약한 특히 근육병 환자들에서는 이런 그 와들링 게이트, 뒤뚱거리는 이런 그 근육 그 걷는 소견을 보이는데, 유튜브에 나와 있는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걷는 게 많이 뒤뚱거리면서 걷죠. 그래서 이런 걷는 소견을 와들링 게이트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흔하게 문제가 되는 게 관절 구축. 이게 관절이 이렇게 굳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지에서 특히 많이 발생을 하는데, 흔한 부위, 잘 생기는 부위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 어, 이 대퇴 허벅지를 구부리는 근육, 이 근육에서 많이 생겨서 앞으로 이렇게 관절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굳어 있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햄스트링 부분이 굳어서 이렇게 무릎 관절이 굳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생기는 부위가 요 발목 관절이죠. 아킬레스 텐돈 요 부위에 그 관절 구축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관절 구축을 생기면은 혈액 순환도 잘 안 되고 어, 통증도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활동하는데 상당히 불편해요. 그래서 이런 관절 구축은 우리가 그 관절 운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병 초기부터 관절 구축 운동은 열심히 해야지, 이런 관절 구축을 관절 가동 범위, 그러니까 관절을 움직이는 운동을 많이 해야지 관절 구축을 어느 정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관절 운동을 열심히 시켜서 어느 정도 예방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어, 대부분 정도의 차이지만 대부분 관절이 굳어요. 그래서 그 굳은 관절을 치료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거기 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보조기를 써서 이제 그 굳은 그 관절을 더 진행이 안 되게 보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굳은 관절의 스트레칭 운동을 시키면서 구축된 관절을 조금 구축을 좀 풀어주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환자를 이렇게 세워놓는 거, 이렇게 환자가 스스로 쓸 수 없을 때 기립기라는 걸 이용해서 환자를 세웁니다. 그 자체가 굉장히 특히 이제 고관절 굴곡근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스트레칭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기립 자세를 취하게 해주는 것 자체가 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세가 어떤 자세를 취하에 따라 가지고 또 치료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엎드려 눕기를 하게 되면은 이 관절의 굴곡근, 이게 관절이 이렇게 굳은 상태를 이렇게 누움으로써 이렇게 펴지는 이런 그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재활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관절 구축이 너무 심하게 진행이 됐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그 보존적인 치료로 효과를 잘 못 볼 때는 우리가 수술을 하기도 해요. 근데 수술은, 조금 전에 그림에서 보신 대로 이제 고관절 굴곡근, 햄스트링, 아킬레스건 이쪽이 심하게 자주 잘 생기기도 하지만 심하게 생겨요. 생기면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수술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시기는 만약에 이제 수술을 하겠다고 결정을 하게 되면은 보행이라든지 계단 오르기가 어느 정도 가능할 때 해야 돼요. 너무 근력이 약한 상태에서 수술을 하게 되면은 회복을 못 해요. 그래서 관절 수술을 그 관절 풀어주는 구축을 풀어주는 수술을 하고 나서도 별 효과를 못 보고 회복이 잘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척추천만증도 환자에게 굉장히 큰 장애를 주고 여러 가지 그 환자에게 좋지 않은 그런 이차적인 그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이렇게 척추가 이렇게 많이 휘게 되면은 어, 한쪽을 이렇게 기대서 의지를 하기 때문에 이게 욕창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고 자세 유지도 잘 안 되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그 척추 척만증을 예방을 하거나 생겼을 때 치료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 치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한 그 척만증을 예방을 해야 되는 이유를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어, 조금 전에 보신 사진처럼 그 너무 쉬게 되면 환자가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앉아 있는 능력을 그 교정을 함으로써 이제 계속 앉아 있을 수 있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척추, 여기 사진 잠깐 보실까요? 조금 이렇게 선명하지는 않은데, 이게 척추예요, 척추. 척추뼈가 어디 있죠? 보통 중앙에 있습니다, 중앙에. 근데 척추뼈가 이렇게 옆으로 쏠려 있죠. 그 청반증이 굉장히 심한 거라는 거죠. 이렇게 그 척추 청반증이 심하게 되면은 몸 전체가 뒤틀리기 때문에 심장이라든지 폐 기능, 이런 그 기능에 2차적인 장애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으로 몸이 쏠리기 때문에 이제 통증이라든지 욕창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척추 사이사이에서 이제 신경이 나오죠. 근데 이게 휘게 되면은 많이 휜 쪽에서 나오는 신경을 압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신경이 압박이 되면은 우리가 뭐 디스크 환자에서 신경이 눌리듯이 다리 쪽에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그 흉곽 전체가 이렇게 뒤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신경근육 환자에서는 심장도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기거든요. 그걸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심장 초음파를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심장 초음파를 시행을 할 때 잘 그 소견을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척추측만증 치료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일반 근육이 약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생기는 그 청반증, 그걸 어, 특발성 청반증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 특발성 청반증인 경우는 되게 그 척추가 휜 각도를 기준으로 해서 치료를 결정을 합니다. 뭐 조금 휘면은 운동을 하고, 좀 많이 휘면은 보조기 처방을 하고, 그 다음에 더 많이 휘면은 그때는 이제 그 수술을 권유하는 그런 식 단계적으로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 신경근육 질환 환자들은 운동이나 보조기 효과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왜냐하면은 운동이나 보조기가 효과를 보려 그러면은 척추 주변 근육이 정상적이어야 돼요. 근데 그 신경근육 질환 환자들은 팔다리 근육뿐만 아니고 이런 그 척추 주변 근육도 이렇게 약해져 있기 때문에 운동이나 보조기로 효과를 보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심해지게 돼 있고, 물론 이제 안 생기는 환자는 안 생기지만, 생기는 환자들은 굉장히 심하게 휘어요. 여기 보시는 대로 굉장히 심하게 휘죠. 그러면 이거는 그 수술, 운동이나 이제 보조기가 그 제한적인 치료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수술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는 대로 굉장히 큰 수술입니다. 굉장히 큰 수술이기 때문에, 어, 그 일반적으로 이제 근력이 정상적인 사람한테 생기는 경우는 각도로 이제 우리가 치료를 결정을 하지만은 너무나 큰 수술이고, 이 환자들은 호흡 근육도 약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환자 호흡 상태가 안 좋은 시기에 수술을 하게 되면은 수술을 하고 나서 회복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수술 기준은 그 각도가 아니고 폐활량을 기준으로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인의 그 폐활량의 30% 이하로 떨어지기 전에 수술을 해야지 환자가 어느 정도 회복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런 폐활량을 기준으로 수술 시기를 잡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영양 관리는 뭐 누구한테나 다 중요하죠. 근데 그 이 진행이 되는 질환, 이런 질환들은 영양을 충분히 맞춰주지 않으면은 이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래서 영양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어, 되게 이제 일반적으로 영양 불량이라든지 비만이 심한 경우에는 호흡 기능하고 일상생활에 영향을 줍니다. 영향을 주는데 어, 그 신경근육계 질환 환자들이 진행이 되면 결국은 이제 호흡 문제가 제일 큰 문제가 되는데, 영양 상태가 아주 심하게 불량인 상태가 되면 이거 자체로도 호흡 부전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양 상태는 떤 식으로든 간에 환자에게 적절한 영양이 공급될 수 있도록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대개 이제 그 음식을 먹는 기능, 연화 삼키는 이 기능이 문제가 생기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음식을 충분히 못 먹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연화곤란을 우리가 그 평가를 하고 찾아내야 되는데, 초기에는 연화곤란이 이제 환자분들이 말하는 그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말이 둔해진다든지 이러면 아, 연화곤란도 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침을 많이 흘리세요. 왜냐하면은 환자분이 연화곤란이 생기면은 침을 이렇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침을 삼키거든요. 근데 그 연화곤란이 이 삼키는 근육이 약한 분들은 이 수시로 삼키질 못하기 때문에 침이 고이게 되고 이게 밖으로 흐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음식을 먹을 때 기침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연화곤란이 좀 심한 경우인데, 그 경우는 사례가 들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 사례가 걸리니까 기침을 하게 되는 이런 소견을 보이는데, 이럴 때는 우리가 연화곤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연화곤란을 검사하는 검사가 있어요. 이렇게 삼킴 검사라는 게 있는데, 그걸 검사를 해서 연화곤란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연화장애 있을 때 어떤 치료를 우리가 해야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화장애가 있을 때 어, 초기에는 이런 치료를 해요. 우리가 이제 그 액체를 먹게 되면은 이게 그 때문에 사례가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점도를 이렇게 높이는 액체, 좀 뻑뻑하게 해서 사례가 덜 걸리게 하는 그런 식으로 음식물을 만들어서 이제 환자가 먹게끔 이렇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딱딱하거나 이제 그 덩어리가 큰 것 같은 경우는 환자들이 삼키는 힘이 약할 때는 힘들죠, 먹기가. 그래서 이렇게 갈아서 음식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목 근육이 약한 경우가 많아요. 연화장애가 있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자꾸 이렇게 식사를 할 때 이런 식으로 고개를 숙이게 돼요. 그러면 음식을 먹다가도 흘리고 먹다가도 흘리고 이런 상황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 이제 목 디스크 환자가 하는 그런 같은 목 보조기를 여기다 이렇게 대면은 목이 떨어지지 않게 하고 음식을 또 잘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호흡이 정상적인 사람은 문제가 안 되지만은 어떻든 음식을 먹을 때 약간 호흡을 멈춰야 돼요. 대부분 멈춰야 되는데 호흡이 약한 환자들은 그렇지 않아도 숨이 차는데 호흡을 잠깐 멈추려고 그러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런 환자들은 우리가 호흡 보조를 해주면서 음식을 먹게끔 하는 그런 방법을 교육을 시켜요. 그러면은 환자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코 마스크 같은 거로 해서 이 인공호흡기로 호흡 보조를 받으면서 거기 맞춰 가지고 이제 음식을 먹게 되면은 호흡 곤란 없이 식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초기 치료를 해도 이제 환자분이 이제 충분한 영양 공급이 안 된다고 판단이 되게 되면은 우리가 입으로 먹는 방법 말고 이렇게 비구강, 입으로 먹지 않는 영양 공급 방법을 해줘야 돼요. 근데 되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콧줄이라고 하죠. 콧줄. 비위관을 사용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거는 뱃줄이라고 하죠. 이렇게 위루수를 시행하는 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콧줄은 단기적으로 한 2, 3주 정도 사용하고 환자가 회복될 거라고 예측이 될 때 주로 사용을 하는 건데 이걸 장기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이 코로 이렇게 관을 수시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점막에 궤양이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코 안에 이런 부비동 계열 쪽에 염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자극에 의해서 식도 협착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으로 먹는 기능이 회복되기 힘들다. 계속적으로 이제 비구강 영양 공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서게 되면은 위루수를 시행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영양 공급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이 위루관을 환자한테 권유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간단해요. 이런 식으로 국소에다가 전신 마취를 하는 게 아니고 국소 마취를 한 상태에서 대부분은 이제 내시경으로 보면서 위루관을 삽입을 이쪽에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삽입을 해서 이 바깥쪽으로 튜브가 나오게 해서 그 바깥쪽에서 음식을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루수를 시행하는 시기는 조금 전에 했던 초기 관리에 실패했을 때 그리고 체중이 10% 이상 감소를 했을 때 그리고 여기서도 폐활량이 중요해요. 폐활량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이런 내시경으로 보조를 하면서 이 줄을 넣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내시경을 삽입하는 이런 과정에서 이제 호흡이 좀 지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폐활량이 너무 작을 때 이 위루수를 시행을 하게 되면은 시술을 하는 중에 이제 호흡 마비라든지 이런 호흡 관련된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 상태가 어느 정도 좋을 때 하는 게 좋다. 되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환자분이 호흡 좋다 그러면 다른 기능도 괜찮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폐활량이 50% 정도다 그러면은 먹는 걸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내가 잘 먹는데 왜 수술을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위루수를 다 대부분 거부를 하세요. 그래서 이런 호흡 문제 때문에 나중에 시술 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결국은 조그만 관을 꽂기 위해서 수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커지기 때문에 여러 번 설득을 해서라도 조기에 위루수를 시행받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이 호흡 상태가 상당히 좋을 때 위로관을 시행하는 게 좋습니다. 좋은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내시경을 하게 되면 너무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방사 엑스레이로 요 상황을 보면서 시술을 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 할 호흡이 너무 좀 많이 떨어져서 이거 할 때도 환자가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여기 보이십니까?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코마스크로 이렇게 호흡 보조를 받으면서 시술을 받게 되죠. 뭐 이런 식으로 시술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결국은 위로간을 하게 되기 때문에 좀 상태가 여러 가지 기능 상태가 좋을 때 시술을 받도록 권유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 그리고 또 이제 호흡자의 주 대상이 되는 신경근육질환 환자들에서 가장 또 큰 문제가 되는 게 의사소통이에요.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으면은 뭐 환자분은 당연히 답답하시고, 그 다음에 주변에 간병하시는 분들이라 의료진하고도 이게 소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의사소통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대개 이제 루게리그 환자분들은 80%가 연수 기능에 장애가 있어요. 사실 이것보다 훨씬 많다고 봐야 되죠. 대부분 다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연수 기능 장애가 생기면은 두 가지가 문제가 생겨요. 하나가 뭐냐면은 삼킴 장애, 먹는 거에 문제가 생겨서 살가 자꾸 걸리게 돼요. 그 다음에 말이 둔해져요. 이렇게 말이 굉장히 둔해져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말이 둔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호흡 장애가 너무 심해서 결국 기관절개를 하게 되는 경우, 그 경우도 기관절개 관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은 공기가 위로 올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의사소통에 상당한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소통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제일 간단한 게 이제 단어판이죠. 이게 우리가 이제 판에다가 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환자가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깜빡깜빡 하면서 지적을 하면 그걸 하나하나 해서 이제 글을 만들어서 소통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컴퓨터에서 카메라가 이제 눈동자 움직임을 주시를 합니다. 그러면은 눈동자를 가지고 우리가 그 컴퓨터 자판을 치듯이 우리가 컴퓨터 상에 자판을 눈동자의 움직임으로 조절을 해서 글을 만들어서 소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몇 년 전부터 실험적으로 되고 있는 방법인데 이것도 이제 요즘 어떤 기술의 발전으로 봐서는 뭐 상당히 짧은 기간 내에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뇌 안에 이제 어떤 칩을 삽입을 해서 거기서 이제 본인 생각으로 어떤 단어를 만들어내는 그런 방법이죠. 이게 어, 22년도에 지금은 조금 더 어드밴스 됐습니다. 22년도에 이제 뇌에 전극을 삽입을 해서 뭐 눈으로도 이제 소통이 안 될 정도로 심하게 진행이 된 환자였는데 전극을 삽입을 해서 뇌 신호를 받아서 어, 어, 환자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컴퓨터를 통해서 해주는 그런 장치를 실험적으로 시행을 했고 그때 나온 기사입니다. 뭐 조만간에 상당히 많은 발전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신경근육 질환 환자들은 심장에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까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듀셴형 근디스트로피, 듀셴형 근육병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대로 이런 심장 근육에도 문제가 같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심장 근육이 섬유화되면서 확장성
심근병변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폐동맥 고혈압 같은 경우는 호흡이 조절이 잘 안 되면 2차적으로 그 심장 쪽에 문제를 일으키는 뭐 그런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척수성 근위축증, 그 다음에 루게릭병. 이 병 자체는 심장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를 않아요. 근데 호흡 관리가 잘 안 되면은 그, 그 호흡에 이상적인 뭐 산소, 비정상적인 산소 수치라든지 이산화탄소 수치가 심장에 영향을 일으켜요. 그래서 2차적으로 이제 폐성심이라는 이런 그 2차적인 심장 질환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호흡 관리를 잘 하면은 충분히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긴장성 근 디스트로피라고 이것도 꽤 많아요. 꽤 환자분들이 많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심장을 뛰게 하는 이런 그 신호를 몸에서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주기적으로 그런 심장을 뛰게 하는 그 신호가 차단이 돼요. 그래서 뭐 약하게 차단되는 경우도 있지만 완전히 차단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우리가 그 페이스메이커 심장 박동기를 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경근육질환 환자들은 심장 쪽 검사도 주기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호흡기 합병증. 사실 이게 이제 제일 환자분들에게 그 치명적인 문제를 안길 수가 있고 제일 힘들어하는 그 문제죠. 그 이제 호흡 재활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만 이번 시간에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 신경근육 질환에서 생기는 그 폐 질환은 제한성 폐 질환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거는 여기 보시는 대로 우리가 그 공기를 흡입하게 되면은 산소를 혈관 쪽으로 넣고 그 다음에 몸의 대사를 다 거친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밖으로 배출되는 이런 그 기본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이제 폐질환, 폐에 문제가 있다든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만성 폐질환 같은 경우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산소가 그 투입이 되고 요게 교환하는 요 시스템 자체에 가스 교환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데 신경근육질환 환자들은 이 부분은 깨끗해요. 깨끗한데 뭐가 문제가 되면은 폐를 움직이는 근육 자체가 약해요. 그래서 이런 그 기계적인 역학적인 문제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폐질환하고는 치료가 완전히 틀립니다. 우리가 이제 그 예를 들어 가지고 다리가 약하다. 그럼 조금 약하면 지팡이를 짚고 좀 더 약하면 워크라는 걸 이렇게 짚고 이제 보조를 받죠. 그리고 완전히 마비가 되면은 휠체어를 타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보조기를 써서 이제 환자의 근력 약화를 보존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 마찬가지로 신경근육 질환에서 일어나는 그 호흡 문제는 대개 호흡 근육이 약하기 때문에 나아가는 문제예요. 그래서 호흡 근육을 보조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치료를 해주면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호흡을 할 때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이런 호흡을 보조를 해주고 또 하나 이제 호흡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가래가 생겼을 때 이걸 밖으로 배출을 해야지 폐렴이 안 생겨요. 근데 이제 그런 그 기침도 같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런 기침을 어떻게 보조할지 이런 문제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치료는 그 이런 가스 교환 시스템을 어떤 관리하는 이런 것보다는 역학적인 거. 근육이 약하니까 그 근육을 보조해주는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호흡 관련된 부분은 이 개념만 잘 가지면은 다른 그 폐질환보다는 훨씬 치료가 쉬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 이번 시간에는 그 호흡 재활 치료의 주 대상이 되는 신경근육 질환에 대해서 기본적인 걸 몇 가지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또 그 호흡 재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아이템으로 다음 강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